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논어 세 번째 편 8일 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의 세 번째 편 이름은 8일 편인데요. 8일의 뜻 역시 이 편의 맨 처음에 나오는 두 글자를 따서 8일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8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8일편이라고 한 겁니다. 이 8일편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공자가 무너진 예의 현상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예가 무너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의 본래적 속성은 모든 개인들이 이 에티켓을 지킨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원래는 지도층들이 덕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만든 규범입니다. 그 지도층들이 예를 제정하고 그 예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언행을 수양을 해서 자신의 덕을 닦고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이제 하늘의 명을 즉 천명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반영이 되어서 처음에 예를 제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자 당시 춘추 말기에 오게 되면 지도층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이제 규약하는 그 규범들, 그 예를 지키지 않게 됨으로써 이제 정치가 혼란해지게 됐고 백성들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가 무너졌다고 공자가 개탄을 하는데 그 핵심은 지도층들이 덕을 키우고 예를 실천함으로써 덕을 키우고 덕스러운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또 힘으로 국제 관계에 임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치 문화에 대한 공자의 비판으로 이 대목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장도 그러한 내용인데요. 공자 위 계시 하사대 8일로 무어 정하니 시가 이냐온 숙 불가 있냐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자면 선생님께서 계시를 두고 말씀하셨다. 8일무를 자신의 뜰에서 추계하였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한다면 무슨 짓을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이런 말입니다. 우선 이 계시라는 사람은 나중에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이 공자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리고 활동했던 제후국인 노나라에 공자가 노나라에서 태어났고 노나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노나라의 당시 최고 권력자가 계시라는 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나라에 제후로서의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신하 대부인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의 전횡을 놓고 공자가 이제 비판을 하였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8일로 무어 정하니 8일로서 자신의 집 뜰에서 춤을 추게 하였다. 춤을 추게 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일무인데 8일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된 겁니다. 8일이라고 할 때 요 일자가 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춤을 출 때 이렇게 서는 줄이 이게 일이에요. 일인데 이 일이 한 줄에 8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8명이 8줄을 이렇게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8에 64가 되겠죠. 그래서 64명이 이제 한 그 춤추는 구성원이 되어서 춤을 추는 춤을 8일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8일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형식은 그런 형식인데 8일무가 있고 6일무가 있고 4일무가 있어요. 근데 이 8일무는 천자에게 적용이 되었던
그 춤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자의 궁중에서만 출 수 있었던 춤이에요. 그 다음에 육일무는 제후. 그 밑에 제후가 자신의 궁정에서 육일무를 추었고 대부들은 자기 집에서 4일만 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사람이 4일무를 추어야 하는데 원칙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천자에게 허용이 되었던 8일무를 자신의 집의 뜰에서 추게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그 전통 시대에서 즉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서 사람들이 기와집을 지을 때 제일 많은 칸수가 99칸이라고 우리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99칸짜리 기와집 그러면 기와집 중에 제일 큰 기와집입니다. 근데 왜 99칸이냐? 그러면 100칸을 채울 수 있는 한 칸 더 늘릴 돈이 없어서 99칸을 지은 게 아니고 100칸, 200칸, 300칸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임금이 아닌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칸수로 집을 지으려면 2자릿수까지만 허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임금 이상만 100칸짜리 세 자릿수의 100칸 이상의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선. 그 선을 아무리 내가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 선을 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 사회가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였습니다. 이것도 그런 약속입니다. 대부들은 4일 8명씩 4줄 혹은 4명씩 4줄 이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8명이 4줄을 쓰냐 4사람이 4줄을 쓰느냐 하는 것은 학자마다 다른데 어쨌든 4라는 숫자에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제후는 6에 그리고 8은 천자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인 계씨가 자기 집에서 8일무를 버젓이 추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계씨의 심리가 뭐였겠냐 이런 일을 하는 그러면 이게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라는 게 하지 못할 바가 없는 거 못할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한다는 심리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하는 그 힘에 대한 그 만용, 자신감 이것이 이 계시로 하여금 자신의 집들에서 8일무를 추게 한 겁니다. 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공자가 지금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입니다. 이걸 뭐 형식이 잘못됐다거나 뭐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형식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가 인야온 요 인자는 참을 인자예요. 원래는 참을 인자인데 이 글자를 잘 보시면 마음심이 있고 그 위에 칼날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싹이 터서 올라와요. 이거를 이 예리한 칼날로 싹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욕망이 치밀어 올라올 때 그것을 탁 자르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것이 참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참을 인자 3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참을 인자를 이제 미덕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을 인자가 미덕이려면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일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만 올라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착한 생각도 얼마든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착한 생각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싹둑 잘라요. 그것이 발산되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걸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자, 그럴 때는 이 인자를 미덕으로서의 참다라고 하지 않고 이걸 잔인하다 해요. 잔인할 때 이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착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참는 건 미덕이 되는 거고, 남들을 위하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요. 남들의 딱한 사정을 보면 내 일이 아니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장애인 혹은 임산부가 타시면 내 자리를 기꺼이 양보해서 앉게, 그분이 편하게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착한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싹둑 잘랐어요, 내 안에서. 그것이 발산되지 못하도록 하면 그런 거, 약자들에 대해서 보통 도와주려고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싹둑 자르면 그걸 잔인하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자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도 그걸 그냥 눈 감지 못하기 마련인데, 그걸 그냥 애써 눈 감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약자에 대해서 더 악랄한 짓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를, 그렇게 잔인한 짓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차마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합니다. 차마 뭐뭐 하지 못하다. 요 차마가 이 참을 인자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을 차마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거 8일물을 자기 집 뜰에서 추게 하는 이 일이 차마 할 수 없을 텐데,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이거는 차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걸 차마했다면 숙 불가 있냐리요 이랬죠. 무엇을, 여기서의 숙자는 무엇입니다. 누구가 아니고 무엇을 불가인 참아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참아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거다 이 말이죠. 참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말로 괴물입니다. 이제 인간이라면 참아할 수 없는 일을 막 참아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괴물이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가장 그 나라에서 큰 힘을 가진 자가 괴물이 됐다. 이런 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예라는 형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형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형식을 행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이제 어떤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도자, 권력자인가 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2장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요. 삼가자, 이용, 철, 일원이 자왈, 상유벽공, 천자목목을 해취어 삼가지 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삼가의 사람들이 이랬는데, 저 삼가라는 게 뭐냐면, 이 삼가라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나라의 대부 중에 맹손, 숙손, 개손의 집안을 삼가라고 해요. 근데 이 맹손, 숙손, 개손이 환공의 아들 4명이 있었는데, 환공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백, 두 번째 아들 중, 세 번째 아들 숙, 네 번째 아들 개가 있었는데, 이 백 큰아들이 나중에 후계자인 장공이 됩니다. 장공이라는 임금이 되고, 요 세 아들이 이제 대부들이 돼요. 대부들이 되는데, 이 맨 큰아들 형이 임금이 되기 전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지만, 이 첫째가 임금이 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요 밑에 동생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이 돼서 이 집을 큰 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나머지 이 세 집이 이제 큰 집, 작은 집 하는 형제간입니다. 그럴 때 요 중이 둘째, 원래는 둘째지만 이 나머지 세 집 중에서는 맏이라서 중손씨인데 맹이라는 글자를 써요. 만맹자. 그러니까 만맹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원래 큰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요 가운데 맏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원래는 중이었었던 집안인데 그 집안 후손들을 이제 맹손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집안을 숙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집안을 개손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가 이런데, 요 가라는 것은 집안이라는 일반 의미라기보다
대부들이 통치하는 범위가 가예요. 이 위에 제후들이 있는데 제후들은 국이라고 해요. 국, 요 노나라 이런 거 같이 국 하고 이제 그 위에 천자가 있는데 천자는 천하 이러죠. 그래서 요 가가 요 삼가 할 때 요 가가 대부들을 지칭한다. 세 명의 대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세 명의 대부들이 맹손, 숙손, 계손이다 이런 건데 아까 앞에서 계씨라는 인물이 1장에서 나왔었는데 이 계씨가 요 계손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요 임금에서 임금으로 내려오는 이 왕실보다도 이 세 집안의 후손들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임금의 왕실보다도 공실보다도. 그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집안이 요 막내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그 계씨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계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삼가 이렇게 지금 공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삼가가 맹손, 숙손, 계손의 집안에서 삼가에서 시경, 주송의 옹을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옹으로서 철하였더니 했는데 요 철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이제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전부 이제 거두잖아요. 그걸 우리가 철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또 뭐 어떤 걸 거두는 걸 철수라고도 하고 이 철이 그 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치우는데 제사상을 치우는데 시경의 옹편이라고 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경 주송의 옹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 옹의 가사를 사람들이 노래하고 악기로 연주하면서 그 가사와 연주에 맞춰서 철상을 했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시경 옹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석을 하자면 선생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제후들이 제사를 돕고는 천자는 그윽한 모습으로 계시다. 상유 벽공이언을 천자 몽몽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상자가 도울 상자입니다. 요 벽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후들이에요. 제후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봄 가을로 우리나라로 치면 종묘, 조선의 그 왕실의 그 왕들을 모셔놓은 사당이 종묘인데 그 종묘에 가면 종묘 대제를 지냅니다. 종묘 제례를 지내고 그 종묘 제례를 지낼 때 음악을 연주들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그것을 이제 종묘 제례악 하고 그 종묘 제례악이 그 문화유산이죠. 그 종묘 제례악 자체가.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종묘에 모셔진 그 분들은 임금의 조상들입니다. 임금의 조상들이니까 전주희 씨의 그 조상들을 모셔놓은 사당이죠. 아주 좁게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임금이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하들 임금의 신하들 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최 씨도 있고 뭐 다 있었을 텐데 그 신하들이 임금이 제사를 지내면 제관이 되어서 가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이지만 임금이 가서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신하들이 다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임금이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죠. 근데 그 제사라는 게 노동이 아니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는 신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바치고 그리고 신에게 인간의 삶을 도와달라고 신의 힘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라고 좋은 일은 내려주시고 나쁜 일은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굳이 기복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제사를 정성껏 잘 지내면 그러면 이제 그 신들이 그것을 감응을 하면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낸 사람들한테 복을 내려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믿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걸 이제 음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을 나누어 마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 임금의 할아버지, 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조상들이지만 한때 이 나라를 통치했던 임금들이니까 이 조상들이 종묘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안만 보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 보살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도 이제 참여를 해서 그 복을 같이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으로 그 신하들이 가서 노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혹은 그 제전에 참여하는 영광을 함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신하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가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중국의 봉건제도 하에서 천자가 자신의 조상들을 모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후들이 와서 제관이 돼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제사를 돕는다 이 말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자는 그윽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계신다. 이런 표현이 요 옹이라는 표현에 나오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하라고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근데 이게 왜 제후도 아니고 천자도 아닌 대부들이 자기 집 제사 지내고 제사 철상하면서 왜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냐 그거예요. 이것을 왜 어째서 취어 삼가지당 삼가의 당에서 취하는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왜 하느냐? 그러면 자신들이 천자에게만 허용된 것을 자신의 집안에서 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집은 대부 그냥 너희들하고 똑같은 대부 집안이 아니고 천자에게만 허용이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이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래? 이런 의식이 이 행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자가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 1장하고 같이 이런 걸 참아할 수 있다면 뭘 참아 못하겠냐 하는 그런 비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공자가 3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논어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왈 인이 불인이면 여례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하게 하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인하지 않다면 예를 어찌하며 사람이 만일 인하지 않다면 악을 어찌하겠는가 했는데 우선 이 해석에서 요 이자 여기에도 나오는데 이걸 제가 만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만일. 저 이자가 만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한문을 공부하실 때 이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만일이라고 하지 않아도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인하지 않다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이제 이런 이제 우리말 토가 없다고 치면 이 문장이 요것만 있는 건데요. 인이 불인 여례하 이렇게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불인 다음에 여기에 가정의 조사가 와야 돼요. 가정을 하는. 어떻다면이라는. 그러니까 가정을 하려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하지 않다면 이렇게 해도 우리말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이면이라는 이 뭐뭐 하다면이라고 하는 토가 어떻게 오냐라고 했을 때는 요 이자를 만일, 가정의 만일이라고 해석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인하지 않다면 불인하다면 여례하며 할 때 요것은 여하고 하가 있습니다. 여하고 하가 뭐 어떻게 뭐뭐 하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할 때 여하. 그러니까 우리가 부사로 여하이, 여하튼 할 때 여하가 이 여하입니다. 뭐뭐 어떻게 하다 그럴 때. 그런데 여하 자체가 부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뭐뭐를 어떻게 하다라고 뭐뭐를 이라고 하면 요 뭐뭐를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에 오냐면 여기에 와요. 여자와 하자 사이에. 요게 지금 그렇게 쓰인 거예요. 요나 요거가.
그러니까 예를 어찌할 것이며 악을 어찌할 것인가 혹은 예에 대해 어찌할 것이며 악에 대해 어찌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문장은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와 악이 있습니다. 여기 예와 악이 나왔는데 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가 원래는 지도자가 덕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은 규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에 따라서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덕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의 차원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삶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삶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내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예절이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상대방이 부모일 때, 상대방이 그냥 동네 어른일 때, 상대방이 내 친구일 때, 상대방이 나보다 아랫사람일 때, 상대방이 내 자식이나 손자일 때, 뭐 이런 다양한 관계들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더 세부화되어서 설정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예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이나 관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성질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봄에는 이렇게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가을에는 어떻게 겨울에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통으로 있었던 어떤 거를 다 쪼개서 구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격이 엄해요. 엄격해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니까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합하는 거예요. 이 악기 저 악기가 소리를 이렇게 합해요. 서로 다른 것들을 합합니다. 합해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죠. 음악 한 곡을 만든다든가 노래 하나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화해요. 조화롭고 온화하고 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악이라는 것이 음양처럼 예와 악은 같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격함과 조화로움이. 그래야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이게 엄격하기만 하고 이 조화로움이 없으면 너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엄격함 없이 그냥 어울리기만 하자고 하면 이게 이제 방종이 될 수가 있고 무질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요 둘이 같이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고 해서 예악 이렇게 이제 말들을 했는데 이 예악이 이제 엄격하게 나누면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요 예악을 한마디로 한 글자로 합하라 그러면 예라는 말로 수렴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개를 나눴는데 이 예악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을 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특히 지도층한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악이 지금 공자 당시에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공자가 제시한 개념이 인이라는 개념인데 사람이 인하지 않다면 예를 어찌하고 악을 어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팔일무를 추는데 거기에는 형식도 있고 음악도 있죠. 아까 옹이라는 시를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거기에도 예가 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냐 그거예요. 그 팔일무가 진정한 의미의 팔일무냐? 그것이 옹의 진정한 내용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악을 실현하려면 사람이 인해야지 인하지 않으면 예악을 그 사람이 어찌 해볼 수 있겠냐 이런 겁니다. 본질에 벗어난 예악은 예악이 아니다. 근데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요 인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할 때 논어에는 다양한 인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극기와 애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 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막강한 권력만 믿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신의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못하면 얘를 어찌할 것이냐가 그런 의미다 그거죠. 그리고 그 힘을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사용을 해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래? 내가 힘이 있는데. 이런 식이 되면 이미 그건 인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와 악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악이 되려면 그 예악을 운용하는 사람 자체가 인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인함의 핵심은 극기와 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